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호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6월 22일 치러졌던 서울시 기술직 시험입니다. 역시 소중한 최근 문제이고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또 꼼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출문제나 다 소중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최근의 경향이고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치르는 직렬뿐만 아니라 시험을 치르지 않은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일단 객관적인 문제이고요. 검증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험이라는 압박감 또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연습을 위한 좋은 문제,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확실히 시험으로서 공인이 되어 있을 때 정답이 명확하게 하나잖아요.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최근 문제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서울시 시험은 간호직은 8급이죠. 간호직이나 또는 보건직, 그 이외에도 이 기술직 시험들과 관련해서 환경직도 있고요. 소수로 뽑지만 그래도 서울시 특수한 문제들이죠. 사실 이제 2020년부터 서울시와 지방직 문제가 통합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만의 특수한 문제들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지방직으로 결국 통합이 되면서 국가직과 비슷한 보편적인 문제들. 그 이전엔 서울시만의 약간 지역적인 문제, 단순 암기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존속이 되어 왔었거든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런 기술직 시험들에서는 서울시만의 유형이라고 하는 시험들이 남아 있고요. 이 시험과 현재 다른 직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한 시험은 군무원 문제. 군무원 9급 7급 문제와 이 서울시의 기술직 문제들은 좀 유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2024년 7월에 치러지는 이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설 강의를 좀 참고해 보시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시험을, 이 기술직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강의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그리고 또한 역시 소중한 마음으로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날 6월 22일은 지방직 9급. 실제 이제 서울시 지방직 통합된 시험들이 있었고요. 이 시험은 서울시 기술직 시험이다. 그래서 2회 시험이다. 이렇게 따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당일날 바로 6월 22일에 시험을 치렀던 제 제자분이 있는데요. 이 제자분이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동안 성적이 조금 나오지 않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좀 안타까워하고 왜냐하면 성실한 학생들이 고득점이 나와야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보람 있고 역시 공부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적이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지방직 9급 시험에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당연히 제가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도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 제자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았던 문장,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던 제 자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생님이 함께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스로 그 어떤 최종적인 거는 스스로의 가치관이잖아요. 누가 아무리 알려주어도 이게 조력자가 도움을 주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았다. 전년도 시험에서도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딱 하루 국가직 시험 보고 딱 하루 놀았다. 그리고 나머지 계속 독서실 다니면서 스터디 카페 다니면서 혼자서 묵묵히 그렇게 공부했다. 강의는 동영상으로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던 그 성실한 마음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쓰담쓰담해주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자신에게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렬을 준비하시든 그러나 결국 결론은 우리 스스로의 최종적인 가치관, 긍정의 가치관, 희망의 가치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게 이 시험에 대한 결과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충분히 결국 긍정적으로 발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우리 힘내서 갑시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한 유형을 보니까요. 지난 국가직, 지방직 2024년 시험과는 조금 다르죠. 국가직, 지방직은 뭐 비문학 기준으로 8문제, 9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문학은 4문제 정도 요즘엔 거의 딱 정해져서 나오기는 하는데 확실히 서울시는 어문 규정, 뭐 문법,
띄어쓰기 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옛날 문제라고 사실 볼 수 있는 어문 규정 문제가 5문제. 물론 이 안에 맞춤법 나오죠. 또는 뭐 워크샵, 워크숍 하는 외래어 표기도 섞여 있었죠. 띄어쓰기 문제, 표준 발음 문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어문 규정 문제들이 거의 다 출제가 되어 있고요. 자, 역시 비문학도 4문제 나오긴 했지만 국가직, 지방직 8문제, 9문제에 비춰보면은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죠. 물론 순서 문제부터 주제 문제, 뭐 대체로 약간 단편적일 수 있고 또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엄청 어려웠다 이렇게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기술직 시험상 역시 국어를 약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최대치로 점수를 끌어올려 놓고 나서 다른 이제 전공 과목들과 또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문학은 4문제 출제되었어요. 고전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우문부터 산문까지 뭐 다양하게 우리 예상 가능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문법 문제가 2문제 나왔죠. 물론 문법 2문제라는 거, 그중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또 품사 문제 있었잖아요. 품사의 통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자, 한자성어도 2문제 나왔어요. 한자성어도 요즘에는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자성어 이런 한자 표기 문제 이런 게 옛날 아주 전통적으로 치러왔던 서울시 문제, 서울시 기술직 문제와 그대로 역시 형태가 답습하는 그대로 패턴을 유지하는 그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자성어 2문제, 또 어휘 1문제, 또 한자 이야기했지만 표기 문제였으니까요. 한자의 표기 또는 도금, 물론 고난도지만 그럼에도 조금 아시는 분들 이번에는 선율과 관련된 한자 표기 문제가 또 정답으로 나왔고요. 또 대화는 요즘에는 이제 주무관의 형태, 즉 공무원과 관련하여서 마치 공직과 관련된 어떤 인물들을 등장시킨 거죠.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주무관이잖아요. 그런 대화의 형태, 토의의 형태를 통해서 문제 한 문제, 요즘에는 대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전체적인 영역이고요. 물론 가장 많이 출제된 3가지 영역, 문법 한자성어까지도 우리는 또 대비해야만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뭐 유형이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맞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득점을 받아 합격해야 하니까요. 자, 이 해설 강의가 매우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시험이든지 기본이 중요하다. 제가 항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하나, 기본이 중요하다. 그 기본 중에 떠오르는 것은 사전 확인해야죠. 어휘 있으면 정말 객관적으로 어문 규정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죠. 문법 중요하다. 어렵지만 품사 같은 거 당연히 통용. 우리 강의 노트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63개의 품사의 통용이 있는데 그것만 알았더라도 우리는 이거 충분히 맞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역별로 쪼개놓고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씩 격파해야 돼. 하나씩 우리는 벽돌 깨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이 중시되어야 하며 기본이라는 것은 어문 규정, 문법, 어휘 등 시험을 위한 국어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자, 또 사실 우리는 국어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낮은 베이스, 낮은 기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넓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기본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국어가 아니고요. 공부해야 하는 것, 시험을 위해서 대비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넓혀주시고 대신에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재미있다. 오늘 또 내가 더 성장했다. 오늘 또 나는 발전했다. 야, 이런 게 국어구나. 묘미구나.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따라와야 되겠죠. 자, 또 2번째 객관적 사고를 하자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사고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일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시험을 보면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오, 막 틀렸어. 나 분명히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당황스러움을 결과적으로 또다시 문제에 맞춰서 사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라고 하니까 이게 1번이구나. 그러면 다음에도 이건 1번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지문 안에 답이 있고 하나의 완전한 정답을 찾아야 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고난도라고 우리가 명명할 때는 출제진이 의도적으로 꼬아서 내는 고난도도 있어요. 함정도 파놓고 뭔가 2번 생각하게 하고 그러나 2번째 고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내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서인 게 고난도일 수도 있죠. 틀리면 고난도니까 사실은. 그래서 객관적 사고는 그래도 보편타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분명히 누가 풀어도 그건 하나의 답이어야 되고
논란이 없어야 되도록 우리 스스로도 문제에 맞춰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자, 비문학은 분명 지문 속에 답이 있고요. 자의적, 임의적,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2025년부터 결국 국가직부터 도입이 되는 이 피셋형 문제라는 PSAT 문제의 유형이라는 것이 결국은 언어 논리, 추론 문제, 논증 문제, 명제 문제 조금 더 비문학이 강화된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시 유형도 지금까지의 답습된 유형이 아니라 이제는 피셋형 유형에 대해서도 결국은 도입이 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논리 유형 중에 추론, 물론 이제 추론이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이지만 다만 이것이 오버해서도 안 돼요. 왜곡해서도 안 돼요. 막 확대 해석해서도 안 돼요. 비약해서도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확장은 어느 선에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래도 안 돼요. 가장이라는 말을 막 함부로 써서도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랬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비약하지 않아야 되는 추론적 사고. 물론 이제 추론 방법인 뭐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이런 용어들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아야 하고요. 자, 명제 역시 우리는 사실 명제, 가치 명제, 당위 명제 이런 명제들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는 명제 안에서 우리는 역이 대우 명제라는 수학에서도 집합에서도 나오고요. 우리 국어에서도 결국 잘 활용되기 때문에 P면 Q인데 이것이 결국은 not Q면 not P다라는 대우 명제만이 반드시 참이어야 되고 그러나 역 또는 이만으로는 완전한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건 부정의 오류, 후건 긍정의 오류와 같은 오류의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음을 이미 우리는 이론 시간에도 비문학 영역 또 우리는 추론 영역 이런 데서 충분히 설명들을 하곤 했었어요. 더 새로운 이론에 맞춰서 또 새로운 문제들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피셋형 문제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는 피셋형 언어 논리 문제들도 대비해야 합니다. 자, 문학은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표현 방법들과 관련하기도 하고 감각적인 거와 관련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냐 없냐라는 거를 가볍게 묻기도 하죠. 역설, 반어 이런 것들 없으면 틀리는 거고요. 있으면 이제 있는 것 가운데서도 확인해야 되겠죠.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같은 거. 뭐 역시 우리는 다양한 시들이 이런저런 영역들에서도 계속 활용될 수 있듯이 반어법이 있냐 없냐 찾아내야 되고 역설법을 사용했는지 공감각적 표현이 있는지 이런 이제 다양한 표현 방법들로부터 역시 짧게 사지선다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하고요. 또 아울러서 역시 이러한 문학 이론들 그리고 이제 문제에 맞춰서 또 문학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주관을 객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돼. 내가 아는 시가 많고 소설을 읽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그 이상의 것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문학 작품도 감상해야 합니다. 자, 고난도 문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원래 어려운 거. 원래 어려운 거라는 건 한창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 추론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순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문제 자체가 까다로운 것도 있어요. 다만 지식이 안 된 거는 빨리 그 지식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했죠. 맞춤법 틀렸어요. 그건 고난도라고 하긴 어렵지만 뭔가 내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한자 어렵잖아요. 하지만 한자도 우리는 거의 힌트는 99% 이음절 한자어라는 거. 우리 강의 노트에도 들어있지만 한자어 400개 또는 유의해야 할 한자어 또 표기, 도금 이런 거 분명 정리된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응용하고 확장하는 것이 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지식으로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이유를 정말 철저히 분석하고 응용하고 변형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자, 한자. 자, 그래서 구급시험의 필수 문제. 물론 이것은 2024년까지는 그럴 수 있고요. 2025년 국가직부터는 변한다. 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직이나 군무원 시험이나 바로 이 서울시 기술직 시험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자 문제들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면 안 됩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자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어차피 포기해도 한 문제 틀린다 생각하고 할게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그래도 내가 사지선다에서 두 개는 지울 수 있는 능력. 그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의 결국 정확한 지식과 논리적인 직관을 통해서 어떤 답을 도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게 썩 유쾌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던질 포자, 던질 기자 그냥 내버려 던져버리지 말고 또 우리는 정답에 가깝게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우리 공부합시다. 자, 이음절 한자어도 있죠. 한자 성어도 요즘에는 한글이 아니라 한자만 나올 때도 있으니까
한자성어 안에서의 또 표기들도 공부하고 거기서 팁이 되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또 기본이 객관적 사고, 고난도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한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도 이야기하면서 이번 시험 고난도 5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중에 이번에 반의관계 유형, 사실은 제가 고난도라고 넣으면서도 이게 라는 생각과 그러나 누군가는 어려웠을 수 있다. 왜? 공부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기억하건대 중간항의 유무에 따라 중간항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반대. A의 반대는 무조건 100% not A, 바로 B여야 하고 C라는 중간항이 없을 때 이것을 모순관계라고 해요. 중간항이 있을 때 이건 제3의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죠. 흑과 백 사이에 회색이 존재하듯이 크다 작다 사이에 보통이 있듯이 좋다 나쁘다 또는 좋다 싫다 사이에 역시 그냥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중간항이 있을 때를 반대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3개의 단어 반의관계 안에 반대관계와 모순관계가 있다. 이거 구별하는 걸 알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 쉬운 문제. 그러나 그게 뭐였죠?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벌써 고난도겠죠. 그래서 고난도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반의관계 유형이라고 했을 때 이제 혼자서 쭉쭉쭉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모순관계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외울 수 있다고 해서 몇 개 없으니까. 이번에도 정답으로 나왔던 죽다 살다나, 있다 없다, 남자 여자, 엄마 아빠, 움직이다 정지하다, 유죄 무죄 이런 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손가락으로 몇 개 꼽았는데 시험은 99%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모순관계가 몇 개 없으니까 그걸 외우시고 나머지 반대관계, 중간항이 있는 이 반대관계들은 충분히 양이 많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흑과 백, 민주주의, 공산주의, 진보, 보수, 좋다, 나쁘다 또는 좋다, 싫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한 거거든요. 오다 가다 등. 자, 이런 것도 일단 이 말만 가지고도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야 돼요. 저처럼 떠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고난도를 이제 지워나가는 방법 또 대비해야 되고요. 자, 3번 결국은 이제 문법 중에 품사였고요. 그 품사 중에 통용. 사실 이제 문법 공부할 때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형태는 같은데 품사가 달라.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용언이라면 기본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기본형 중에서 이제 동사형용사 구별하는 4가지 방법.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관형사형, 는을 붙여서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인 동사형용사의 통용도 있고 또 조사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붙였는지 띄었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걸 수식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품사의 통용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는 고난도. 다만 하늘, 스카이의 하늘. 하늘은 그냥 물론 100% 명사인데 하늘이 100% 명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제 명사 같은 건 흔히 이름이니까 하늘, 달, 별, 땅 이런 건 다 명사. only 명사, 100% 명사인 명사. 조사가 오든 안 오든 명사라는 품사는 달라지지 않아야 되겠죠. 하늘이 뭐 높고 푸르다 해도 명사. 하늘 높고 푸르다 해도 명사겠죠. 이런 건 애초에 이제 정해진 거고요. 다만 이제 통용인 경우들이 하나서는 글자가 같지만 결국 이제 나머지 앞뒤 관계, 조사의 이유, 뭐 띄어쓰기 이유 이런 거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3번도 우리는 또 공부합시다. 자, 11번도 자, 우리는 이제 어문 규정 중에 바로 41항부터 50항까지 한글 맞춤법에 속해 있는 띄어쓰기. 예상된 띄어쓰기가 나오긴 했어요. 다만 합성어냐 아니냐, 역시 한 단어냐 아니냐의 문제였는데 한 단어라면 무조건 붙여 쓰는 약속, 사전에 등재된 합성어. 한 단어가 아니라면 띄었어야 되겠죠. 자, 바로 이번에 정답이었던 함께하다. 결국은 함께라는 게 독립적으로 쓰이면 부사지만 그러나 하다와 쓰이면 한 단어가 돼. 아니 우리가 사랑도 사랑 자체는 명사지만 사랑하다 한 단어죠. 건강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함께하다 또는 같이하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강의 노트에도 있어요. 서술의 자릿수에 있는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함께하다, 같이하다는 한 단어. 한 단어라는 건 뭐라고요? 붙였어요. 다만 한 단어가 아닐 때는 띄겠죠. 그래서 사전도 틈틈이 찾아야 되고 우리는 10대 띄어쓰기, 10대 특수어미 또 예시로 정리해 놓은 기출 띄어쓰기의 현황들, 기타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띄어쓰기도 또 뒤에서 공부합니다. 자, 12번 역시 맞춤법이 역시 어문 규정 문제가 5문제로 최대한 나오긴 했으니까 생활 속에 어문 규정도 있고 가나 다라 중에 이제 틀린 게 있는 것 이런 걸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다 따졌어야 되겠죠. 이 안에 외래어 표기법도 워크샵이 아니라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받침도 피읍 받침이 아니라 워크숍 받침은 비읍 받침.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이 되죠. 7개의 받침으로 그러니까 피읍 받침으로 적는 건 아예 없고요. 숍은 어떤 경우에도 숍이 돼 비읍 받침. 워크숍, 커피, 숍 하는 우리 숍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또 비슷한 쉽이 아니라 십, 멤버십, 프렌드십, 파트너십, 쇼맨십 하는 십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시험에 잘 나오는 외래어 표기법이 지금 포함되어 있었고요. 자, 14번 아까 한자의 표기 이음절 한자어라고 했어요. 이음절 한자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의 의미, 표기 동시에 가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율이라는 말을 우리는 음악에서 음의 흐름 같은 것으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걸 한자로 쓸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역시 이론 시간에도 공부했었던 돌선자. 자, 그러니까 이제 돌선자라는 것은 뭐 선풍적이다 뭐 이런 거 하죠. 회오리 바람처럼 말이죠. 선율도 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파장이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돌선자. 자, 그리고 율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음률과 관련된 율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두인변이에요. 이렇게 선율이어야 하는데. 다만 우리는 뭐 지하철의 1호선, 2호선 하는 이 선자와 구별해야 되겠죠. 이거는 진짜 선이죠, 선. 벌써 실사변이 있잖아요. 이 돌선자와 선자와는 전혀 달랐다. 물론 율자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이 음률과 관련된 율이냐. 비율, 확률 할 때 쓰는 율 또는 률이냐 이걸 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들어본 말일 거라는 거예요. 한자의 표기가. 막 낯설고 신기하고 처음 듣고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 우리 본 건데 선율 맨날 음악 좋아하고 음악 들으신 분들은 음의 선율이라는 게 참 아름답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자로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관심 찾아보고 써보고 반복해보고 외워보고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자 당연히 고난도에 들어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5문제를 보니까 어문 규정이 2문제였고요. 문법 하나, 어휘 하나, 한자 하나. 아까 말하던 약간 기본이죠. 뭐 문학, 비문학이 없어요. 쉬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학, 비문학은 분명히 많이 나오지만 엄청 우리가 막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영역은 아닐 수 있고요. 어쨌든 찍을 수는 있으니. 근데 뭐 한자 모르면 틀리는 거, 문법 모르면 틀리는 거. 지식이 안 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채운다는 것이 시작은 한 100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한 1000 정도가 돼요. 만도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평생 간다. 우리가 지금 이 시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100세 인생. 조금씩 점진적으로 다 알아가서 그래서 어느 순간 또 1000을 채우고 1000을 다 채웠더니 또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이라는 10만 있고 그 양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그 출발점, 오늘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배움의 시작으로 그래서 결국 끝은 합격으로 우리가 끝을 내면 되겠는데요.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죠. 자, 그래서 우리 맞춤법 우선순위 OX 물론 우리 이론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OX로 연습도 하게 강의 노트 뒤에도 다 넣어드리고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20개씩 나중에는 100개가 금방 채워지거든요. 1510개, 1510개 중에서 이번 시험에 적중된 사례 98번에 웬일이니 당연히 우리는 우어의 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오와의 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어에서 오와의 왜는 딱 하나 왠지를 제외한 나머지 오늘은 왜인지의 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우어의 웬일이니 웬만하면 웬만한 웬만큼 웬 옷이니 웬 돈이니 웬 신발이니 전부 우어의 웬 딱 하나 오직 하나만 only 왠지로 외우시고 나머지 모드로 가면 되겠죠. 오와의 웬일이니 안 되는 거고요. 자, 바로 띄어쓰기에 나왔던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이런 게 한 단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한 단어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전에 있기 때문이며 사전에 있다는 것은 한 단어로 약속했기 때문에 등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외워가면서 한 단어구나라고 받아들여야지. 왜요? 원래 것은 의존 명사 아닌가요? 막 띄어쓰는 거 이러면은 하염없다는. 물론 정말 우리는 것을 띄어쓰는 사례가 많죠.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것 싫은 것 기쁜 것 이런 거 띄어써야 되지만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그렇죠?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같은 말이고요. 활용되어도 모두 붙였어야죠. 보잘것없는 보잘것없어서 보잘것없는데
부사화된 보잘것없이 이런 것도 다 한 단어라는 거. 띄었으면 안 돼요. 자, 허벅지가 당기다. 자, 우리는 경우의 수 네 가지. 당기다, 땡기다, 당기다, 뭐 댕기다. 이런 우리가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허벅지는 당기는 거죠. 피부가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해지는 거죠. 건조한 거죠. 다만 우리 국어에서는 절대 맞을 수 없는 딱 하나 땡기다라는 건 아예 없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 엄청 많이 쓰죠. 땡겨요. 땡기 아무 데나 써요. 뭐 허벅지도 땡긴다고 하고 입맛도 땡긴다고 하고 막 뭐 다 땡긴다고.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땡긴다고. 절대 안 돼. 아예 없어.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전혀 안 돼. 땡기는 거는 무조건. 자, 뭐 뒤에서 또 설명합니다. 다만 허벅지는 당기는 거고요. 또 입맛은 우리가 당기는 거고요. 불이 올마 붙는 것은 땡기는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세 개 맞고 하나 틀리는데 틀리는 걸 일단 지웁시다. 땡기는 건 무조건 틀린다. 다만 허벅지 당기다. 피부가 당기다. 입맛은 당기는 거. 입맛 땡기는데 술 땡기는데 이런 거 안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주의해야 되고요. 자, 빠개다 또는 뻐개다. 이번 시험에는 뻐개다가 나왔지만 같은 말이고요. 두 쪽으로 쪼개는 거예요. 빠개다, 뻐개다. 이걸 마치 명사 형태처럼 명사화해서 기를 붙이게 되면 빠개기 아니면은 뻐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활용을 한 거예요. 기본형에서. 다만 또 우리가 틀리는 것 중에 뽀개다라고 하는 뭐 되게 많죠. 뽀개다, 뽀개기. 안 돼. 두 쪽으로 뽀갠다고. 안 돼요. 빠개다, 뻐개다. 자, 이야기했던 커피숍. 594번에는 커피숍. 이번 시험에는 워크숍. 똑같은 거예요. SHOP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숍이 되어야 합니다. 쇼핑이라고 우리가 하지. 뭐 샤핑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놀랍게 아직도 커피숍, 워크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헤어샵 안 돼요. 비읍 받침의 숍입니다. 비읍도 안 되고요. 워크숍도 안 되는 거죠. 자, 역시 우리 표준 발음 관련한 첫 번째 사례. 제가 늘 강조하는 능망념입니다. 의문의 변동에도 나오고요. 우리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은 역시 29항 니은 첨가와 관련된 대표 시험용 사례죠. 원래 이제 조건에는 뒤에 다 자세히 합니다만은 능막과 염이 만나요. 그래서 결국 합성어나 파생어 중 자음 받침, 기억 받침이 왔죠. 자음 받침 뒤에 야여, 요유이가 오면 냐녀, 뇨윤이로 발음한다. 이것이 바로 니은 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우리 염증을 나타내는 단어 되게 많은데요. 능망염, 망망염, 신장염, 방광염, 뭐 심지어는 두 글자인 장염, 100% 염으로 발음합니다. 놀랍게 제 학생들이 물어보면 장염이라고. 여름에 음식 잘못 먹어서 장염에 걸렸대. 자격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외웠으면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죠. 엄격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장염이죠. 장염. 다만 받침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받침이 없는 염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물론 받침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염이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비염 이런 거 있죠. 비염. 비염을 누가 비염 이렇게 해요. 그러나 받침이 없을 때는 염, 받침이 있을 때는 100% 염으로 발음합시다. 이제는 능망염, 알겠죠? 결막염이에요. 결막염 아니에요. 다시 장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 의하면 첫 번째 니은 첨가가 되고 두 번째 비음화가 되는 역시 의문의 변동까지도 우리는 문법 포괄적인 영역으로 보면 지난 지방직 시험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들 순서 니은 첨가 후 비음화 이렇게 우리는 또 공부하기도 해야 되겠죠. 능막염이지 소리대로 능막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전히 우리는 겹받침의 발음 중요하죠. 리을 비읍 받침은 원래 리을 비읍 받침은 리을로 발음하게 되어 있죠. 여덟, 뭐 우리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다시 한번 리을 비읍과 관련되는 거예요. 리을 비읍에 리을로 발음한다. 이것은 이제 원칙과 관련된 경우들이 넓고 이런 거 안 돼요. 짧고 이런 거 안 돼요. 하여튼 이제 원칙이었고요. 하지만 또 원칙이 있다라는 것은 참고로 예외도 있기 때문에 우리 표준 발음법 겹받침과 관련하여서 리을 비읍이지만 특히 우리는 용언과 관련되어서 예외 크게 두 가지로 또 봐요. 그중에 첫 번째는 아예 통째로 외워야 되는 밥자음. 리을 비읍이지만 밥자음이라고 길게 외워야 됐던 밥다, 밥고, 밥게, 밥기,
밥지, 밥도록, 밥소 이런 걸 전부 다 비읍으로 발음해. 장음과 함께. 그래서 첫 번째 예외. 두 번째는 이제 넙 뒤에 오는 뭔가 환경이 있어서 넙 합성어 파생.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 이거는 비읍으로 발음하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길게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딱 써놓고 보면은 쉬워요. 예외 두 가지. 리을 비읍 받침의 예외 두 가지. 제가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표준 발음법에 아까 니은 첨가와 관련되되 니은 첨가되지 않는 이게 29항 이야기예요. 능망염과 금융 또는 금융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약간 예외예요. 29항의 예외. 예외인 이유는 원래는 합성어나 파생어라는 조건에서만 니은 첨가가 나야 되는데 얘는 합성어가 파생어가 아닌 그냥 한 단어의 한자어예요. 금과 융이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의미상으로 보면 그냥 금융인 거죠. 그런데 니은 첨가 없이 금융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금융도 인정. 둘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인정하는 예외 중에 기역으로 시작한 두 가지. 강의 노트에 명시돼 있죠. 금융, 금융. 그리고 검열, 검열. 이 두 가지는 예외이기 때문에 외워야 해. 외워야 하는데 못 외워서 틀렸다. 이거는 뭐 고난도라는 범주가 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이 부족한 거니까. 모자란 거니까. 금융, 금융 둘 다 맞다. 검열, 검열 둘 다 맞다. 그렇죠? 대신에 장음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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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금융 이런 건 안 돼. 심지어 장단음까지도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는 또 강조하죠. 자, 하나 더 1314번에는 아무튼 뭐 그대로 있고요. 그렇다고 히읗 받침이 들어간 아무튼 이런 거 안 되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에는 다 명시되는 어문 규정의 사례에 나오지만 아무튼,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것들에 우리가 표기할 때 주의해야 되겠고요. 생각해보면 지난 우리 지방직 9급의 정답도 같은 날 치러졌던 6월 22일 정답도 바로 맞춤법 OX 514번에 나오는 짜깁기였었죠. 역시 짜집기 이렇게 우리 하지 않죠. 물론 이제 정답과 관련이 된 거죠. 짜깁기 자체가 정답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 설을 쇠다 이런 거였잖아요. 정답은 물론 이제 쇠다였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짜깁기는 맞고 짜집기는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맞춤법 OX 안에서도 이번에 어문 규정이 5문제 나왔으니까 많이 활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맞는 것들 더 시각적으로 보고요.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